최근까지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탈한 핵심 연구원이 8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가격 또한 힘을 못 쓰고 있죠. 이더리움 지금 최대 위기일까요? 그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이더리움 여기서 보자. 봅시다. 힘을 못 쓰고 있죠. 비트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 또 하우스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이더리움 코슈님 2026년도 이더리움 한 해 뭐 전망 바뀌었나요? 변함 없으신가요? 그 질문을 딱 하시는 이유가 전 딱 느껴져.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제 막 속상한 거야. 그 글을 딱 보는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이더리움에 대한 뭐 뷰 아니면 관점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저도 지금 그 비트마인이라고 손실 폭이 커. 아마 한 마이너스 한 2, 30%될 겁니다. 막 크신 분들도 이제 많으시니까 제가 말을 아끼는 거지만 액수도 좀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좀 이더리움을 좀 좋게 보고 이더리움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어요.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이더리움에 대한 뷰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 긴급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좀 부진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지금 이런 재단들 얘네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최근에 연구원이 2명이 빠졌대요. 이더리움 재단 얘네들이. 지금부터 이더리움 재단을 EF라고 합시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고. EF. EF에서 2명 빠졌고 최근에 작년부터 빠지는 그 임원진들, 뭐 연구원들 이분들까지 합치면 8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 봅시다. 이거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더리움에 대한 뷰,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 희망, 앞으로 우리가 뭐 전 세계 최고 1등 체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뭐 개발자든 설립자든 이런 분들이 이더리움 파운더에 있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8명이나 나갔어. 이더리움 가격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재단에서도 막 이탈하고 있대. 무언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더리움에 많은 비중, 비트마인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뭐 좀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팩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이더리움의 임원진들이랑 개발진들이 왜 나가고 있을까? 일단은 첫 번째. 이더리움의 그 EF라고 그랬죠? 파운데이션. 얘네들이 이더리움 그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크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EF, 얘네들이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0.2만을 보유하고 있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 스펙스X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스펙스X의 거의 지금 유동 주식이 거의 10% 미만이라 그러죠. 그 말은 즉슨 10%가 기관들, 그리고 뭐 선제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 10년 전에 투자했던 애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얘네들 몫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스페이스X 주식이라는 90%가 다 내부자들이라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 전체 공급량의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게 0.1% 미만이에요. 물론 뭐 비탈릭 부테린이 뭐 갖고 있는 뭐 물량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물량은 전체 공급량이 0.2 미만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얘네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냐면 얘네들이 얼마 전 7만 개 가까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풀에 맡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자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풀에 맡겨서 수수료 받거나 혹은 수익 받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구조가.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받고 내 지분의 가치를 올려서 엑시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발진들 아니면 임원들 그분들의 최종 목적이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잖아.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지네들 지분 나중에 언젠간 엑시트 하겠지. 근데 이더리움 내에 있는 임원들, 임원진들, 뭐 개발진들 그런 애들은 보상이 없는 거죠. 보상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의 개발진이야. 내가 열심히 개발한 것만큼 이더리움 토큰 가격이 올라가고 그만큼 지분이 올라가고 몫이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제자리 계속해서 그뿐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랑 경쟁하는 뭐 솔라나, 수이, 앱토스, 모나드 얘네들은 막 그 마케팅부터 생태계 확장을 막 미친 듯이 하려 그래. 우리 솔라나는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지네들 몫이 늘어나니까. 응? 우리 솔라나는 밈코인을 많이 발행하고요. 펌프앤펌이라는 이런 플랫폼들을 막 입점시켰습니다. 왜? 지네들 몫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시장의 구조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뭐예요, 지금? S1 그 신청서에다가 28년도에 뭐를 하겠다? 화성으로 쏘아 볼리겠대요. 반도체 칩을 데이터 센터 만들겠대. 어떻게 보면은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네들의 토큰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 스페이스에서 주가를.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솔라나, 뭐 수이, 앱토스, 모나드 이런 애들은 마케팅, 비즈니스, 토큰 가치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야. 돈도 쓰고 마케팅 비용으로.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이더리움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탈릭 부테린 하는 얘기들 딱 들어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단기 가격, 기간 유치, 수수료 수익 이것만 보고 이더리움이 움직이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훼손된대요. 그럼 너네 존재 이유가 뭐니? 우리는 탈중앙화입니다. 말 그대로 마케팅 이런 것들 막 개입해가지고 재단이 막 돈 가져가고 이더리움 코인 가치를 막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진짜 말 그대로 탈중앙화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진 입장에서 어때요? 나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래요. 비탈리 부테리 저는 당신의 의견에 존중하고 이렇게 같이 갑시다. 라고 할까? 당연히 개발진들 나가겠죠. 개발진들 나가고 막 이탈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부재해요.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왜 나갔는지, 내부 갈등이 있었는지, 보상체계 문제가 있었는지, 경쟁 체인으로 인재가 유출됐는지, EF 방향성이 혼선됐다. 불확실성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신뢰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는 뭐냐면 철학이랑 성장이랑 이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대립 중에 있다고요. 근데 이더리움 스스로 잘해야 된다. 이 철학이 강한 게 비탈릭 부테린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막 계속 짓누르고 막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다른 솔라나 이런 재단들처럼 똑같은 뭐 마케팅 아니면 이렇게 좀 힘을 써서 돈을 써가지고 코인 가격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비탈릭 부테린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방향성을 쭉 밀고 가는 게 나을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더리움 재단이 어떤 식으로 가는 방향성이 가장 옳은지 이더리움도 남들처럼 솔라나처럼 마케팅도 하고 이것저것 막 플랫폼 사업하면서 밈코인도 막 유치시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을지 어떤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에는 사실 이게 정답은 나눠져 있거든요. 두 가지로 단기랑 장기로 나눠져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퍼포먼스를 못 낼 가능성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중장기적 관점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더리움이 갖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 탈중앙화다. 남들처럼 안 한다. 답답하죠. 왜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고 기관들은 막 지금 뭐 담고 있거나 아니면 기관들은 계속해서 쓴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근데 지금 당장 가격이 안 올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잘못됐다. 비탈릭 부테릭이 하는 거 잘못됐다. 경쟁하고 마케팅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거 얘기를 해볼게요.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돈을 쓰고 지네들이 지분율을 많이 갖고 가면서 마케팅 비용을 써서 코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보장이 있을까요? 이더리움이. 물론 최근에 막 뭐 좀 GCash라던가 하이퍼 리퀴드라던가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도 못 올라가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자본이 유동성이 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돈을 쓰고 지네들이 지분을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탈릭 부테린이 조금 내려놓고 이더리움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어떤 가능성으로 갈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전 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EF 중심의 구조가 약해지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왜 솔라나만큼 안 돼? 뭐 다른 애들만큼 왜 안 돼? 뭐 마케팅 이렇게 쓰면서 잘 나가는데 이런 애들만큼 안 돼? 하이퍼리퀴드처럼 왜 못 올라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월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왜 작년도 그렇고 올 한 해 2026년도 25년도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이 한 해가 될 거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기간이야. JP 모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의 1등 은행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RWA 디파이 생태계를 출시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체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체인 딱 선택지를 봤더니 1번 이더리움 2번 솔라나 3번 뭐 수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월가라면은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들이 월가 기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비탈릭 부테린이 그냥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개입을 많이 했다고 가정하면 월가 기관들은 이더리움 선택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봅시다. 지금 월가 기관들 입장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될까? 이더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월가 기관들은 겉으로는 막 뭐 우리가 RWA 만들 거다, 디파이 만들 거다 막 혁신적인 얘기를 꺼내죠. 우리가 처음 한다, 뭐 한다. 근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점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얘네들이 가장 많이 보는 5가지가 뭐냐면 규제 리스크입니다. 일단 규제 리스크. SEC든 미국 뭐 CFTC든 규제 관련해서 개입을 많이 당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누구냐면 솔라나나 아니면 수이나 직접 네트워크 체인에 가장 많이 영향권을 끼치는 그런 애들이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리스크적으로 가장 높을 수 있다고. 나중에 JP모건이 디파이 생태계를 열었어. 플랫폼을.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했어. 근데 이더리움이 SEC의 규제 기술 당해가지고 규제로 끌려 들어갔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우리 생각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뭐 홍보도 안 하고 사업 마케팅도 안 하고 그냥 솔라나가 좋겠지.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월가 기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 리스크가 1등이라고. 그리고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재단의 개입이 제일 적어야 돼요. 지금 비탈리 부테린이 하고자 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방향이 규제 리스크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향성이다. 자, 두 번째, 유동성이죠. 이거는 말할 건덕지가 없죠. 지금 RWA, 디파이, 그리고 뭐 모든 뭐 메타버스, 모든 생태계 뭐 NFT, 유동성 가장 많은 건 이더리움이에요. 사실 가장 크게 결정적인 건 유동성이에요. 왜 유동성이냐면, 자, 봅시다. JP모건이 디파이 플랫폼을 만들었어. 그 디파이 플랫폼에서 월가에 있는 막 내노라는 막 날고 기는 이런 기관들이 디파이 플랫폼에다 돈을 맡겼네. 근데 그 돈을 맡기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 기간, 이 체인에 돈을 맡겼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 그게 1순위예요. 그리고 만약에 못 찾는다 하더라도 너네들이 보장해 줄 수 있어? 이게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ETF 상품 중에 블랙록게 왜 잘 나간지 아세요? 블랙록이 가장 많은 자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 비트코인 ETF 상품이 가장 잘 나가는 거예요. 왜? 그 ETF 상품이 무너지더라도 블랙록이 보장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기관들이 다 담을 수 있거든요. JP모건이 디파이를 만들었어. 이더리움에 만들고 솔라나에 만들었어. 솔라나에 만들었다가 유동성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JP모건이 다 커버를 쳐줘야 되는 구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JP모건이라면 이더리움에서 내겠어요? 솔라나에서 내겠어? 현실적으로 이더리움밖에 없다니까요, 선택지가. 규제 리스크, 첫 번째, 유동성. 두 가지 해당되는 거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수탁 회계 감사, 뭐 이거는 번외. 방금 말씀드렸죠? 대규모 자금 출입 가능성. 그만큼 돈을 굴려줄 수 있는 시장이 뭐냐. 자, 여러분 똑같은 거를 제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죠. 근데 전 세계가 안전자산을 알고 있는 금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이 터졌는데 금의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 금이 뭘로 쓰였어요? 금이 안전자산으로 쓰인 게 아니라 현금,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로 쓰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왜? 전 세계에서 금은 뭐다? 유동성이 가장 많고 시장 그 밸류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을 그냥 갖고만 있어도 현금 대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의 수요가 늘지 않고 오히려 매도 수요가 늘어났었죠.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럼 봅시다. 비탈릭 부테린 하는 얘기 지금은 당장 봤을 땐 답답하고 막 짜증 나거든요. 야, 마케팅도 하고 좀 직원들 너네들 좀 지분도 가져가고 좀 토큰 가격 올리는데 좀 집중을 해. 라는 생각도 저도 좀 크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이런 시야만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갖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걸까? 틀린 걸까? 물론 지금 당장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월가 기관들이며 얘네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방향성이 맞을까요? 기관들은 가장 빠른 체인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좋은 거 내일 바뀌고요. 내일 모레 바뀌어요. 매번 좋은 거 나와요. 의미 없어. 그럼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안전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이에요. 사실 안전성, 유동성 요 두 가지가 지금 충족되는 체인은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가격이 못 올라가고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이더리움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또 코슈 전원까지도 또 막 미워 보여. 이더리움 올해 자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갔는데 올해 자산 가격을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어. 물론 작년에는 최고점을 갱신했지만 그것마저도 또 짧아. 이더리움이 지금 갈 수 있겠니?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이더리움 지금 단기적으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RWA, 디파이 기관들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 또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기관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더리움을 쓰는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이제 꽃을 피지 못했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들어온다. 이더리움 생태계를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 수수료가 뭐 너무 저렴해요. L2가 레이어 2가 막 파생적으로 되면서 이더리움 가져가는 수수료가 너무 적어요. 의미 없어요. 수수료로 벌어가는 게 이더리움 생태계 목적이 아니야. 전 세계 그냥 모든 디파이 생태계, RWA, 메타버스, NFT 모든 생태계가 탈중앙화. 점유율이 적은, 재단의 개입이 적은 그런 이더리움 쓰는 거를 걔네들이 원하는 지금 부분인 거지.
지금 당장 뭐 수수료가 얼마예요? 솔라나가 얼마 벌었어요? 그거는 솔라나나 다른 체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나 이런 체인들을 비교를 해드렸었죠. 포메랑 기관들용이랑. 기관용으로 쓰인다. 그럼 기관들이 많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더리움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가격은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재단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이더리움이 재단에 돈을 따로 빼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이더리움 가격을 누가 올리는 거냐면 기관들이 올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관들이 올려야 된다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2024년도 1월 11일 이후부터 미국 자산으로 편입이 됐죠. 4년 반감기 사이클 이런 거 이제 다 없어요. 블랙록이 가져가면 올라가는 거고 월가에서 트럼프 정부가 좋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월가 기관들이 가져가면 올라가는 거라고. 그럼 지금 코인의 가격을 올려주고 떨어뜨리고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건 기관들이라고요. 그럼 그 기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체인 네트워크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얘네들이 마케팅 비용을 쓴다 그래서 더 올라가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진짜 뭐 개울가든 여기에서 용처럼 용나는 애들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 하이퍼 리퀴드나 이런 애들처럼 드물다고. 드물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더리움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기관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 기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체인이 뭐냐? 네트워크가 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더리움밖에 없어요.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막 비트마인 막 손실 중이고 이더리움 가격 막 마이너스고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솔직히 반대로 한번 물어보면은 코신이 그래서 걱정돼요? 라고 물어보면 제 대답은 어떨까?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랑 비슷할 정도예요. 이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사실. 비트코인을 제가 믿는 것만큼 이더리움도 좀 조금 더 깊어지고 있어, 사실. 이더리움에 대한 뭐 믿음이며 밸류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며 제가 22년도에 비트코인을 2천만 원에 우리 하우스분들이랑 같이 담았을 때 그때 그 생각이랑 동일해요, 비슷해요. 다음 우리 암호화폐 시즌 다음 사이클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 높다고 봐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로즉슨 이더리움에 대한 뷰는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RWA 그 배틀하고 RWA 생태계 점유율 가시면은 이더리움 점유율이 몇 프로고 솔라나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한번 보시면 돼요. 토크나 실물 자산 있죠? RWA 이더리움 점유율이 약 105억 달러거든요. 솔라나 몇 프로일까? 몇 억 달러일까? 17억 달러야. 1등이랑 2등 지금 점유율 차이가 8%고 6.35%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에서 실물 부동산을 아니면 NFT 뭐 미술품을 연결하는 이런 플랫폼 스타트업이 실제로 들어왔어. 실물 자산 시장을 코인을 연동해서 팔고 싶대. 어디 체인에서 할까요? 어디 체인에서? 이더리움에서 한다고요. 유동성 이렇게 많은데. 2등이 17억 달러고 1등 이더리움 105억 달러라니까요. 8% 6%라니까요.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더리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더리움 한 해다 좀 그 생각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갑니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건데 물론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 월가 기관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월가 기관들 자본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올라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격에만 포커싱을 두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가격만 올라간다기보다 월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채택을 하는 순간이 이더리움의 한 해다. 그 말은 즉슨 올라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